홍대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아는 모든 사람 통틀어서 제일 홍대스러워요. 홍대 앞스러워. 저도 대학원생들하고 홍대 클럽은 그래도 홍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갔다가 또 홍대 와. 이 콘텐츠가 있는 곳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김풍 작가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꼭 뵙고 싶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이제 이유 있는 건축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베를린 갔다 와서 거기서 섭외를 해갖고 왔습니다. 저희 김풍 작가님 그러면은 홍대 앞에 그 상징적인 존재죠. 거의 산 증인 같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도 홍대에서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많이 했고 한 20년 가까이 홍대 앞에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고, 근데 실제로 작가님은 거기서 사시고 카페도 차리시고 결혼도 하시고 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자를 만나시고. 잠시만요. 그래서 교수님. 네, 제가 낮 시간에 홍대를 안다면 작가님은 밤 시간에 홍대를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홍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재미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접점이 없었다가 그때 이제 독일 가가지고 저도 이제 드디어 뵙는구나. 네. 어떤 교수님의 이런 분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핏하게 되게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런가요? 예. 권위적인 느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되게 내적 친밀감을 느꼈던 거가 독일에 가서 똑같이 그 줄 잘 맞춰져 있는 거 보고 둘이 같이 감동을 하면서. 맞아요. 그런 거 감동하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집에 인테리어를 한번 좀 재밌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쵸. 이제 뭐가 이제 막 돈이 들였구나 뭐 하구나. 독일 그때 가셨을 때 공사장인데 거기에 그 아시바나 이런 것들이 열이 그냥 좌우가 딱딱딱딱 맞는 거 보면서 아니 이거 아시바까지 이렇게 열 맞출 필요가 있나?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이게 건축 선진국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딱 느꼈었죠. 셜록 홈즈도 너무 제가 또 구독하고 저는 거의 초창기 때부터 구독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 제작진이 1장백 할 때 그때 교수님하고 같이 뭘 하신다고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자마자 나왔구나 구독.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완전 초창기시구나. 제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요. 영광입니다. 그럼 홍대의 산 증인 같으신 작가님이 홍대병이 뭐예요? 홍대병이요.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질환인데 뭔가요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뭐냐면은 다른 데는 나랑 결이 안 맞아. 서울과 홍대는 다른 곳이야. 그러면서 나는 이 홍대인이다. 마치 다른 곳에 가면 언어가 안 통하는 곳이다.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다른 곳에 가면 난 말이 안 통해. 난 홍대에 와야지만 말이 통해. 그게 홍대병이에요? 일종의 이제 그런 질환이죠. 약간 뭐 선민의식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죠. 일종의 선민의식도 들어있고 같은 나이대인데도 홍대 어떤 이쪽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잘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하고는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우린 여기까지다. 아니 근데 홍대 앞의 문화가 성수동이나 청담동이랑 특히 뭐 강남 쪽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홍대병이 이제 치료가 된 지는 좀 돼가지고 사실은 요즘에는 마곡으로 넘어가셔서 마곡 넘어가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가 됐다고 봐요. 결혼과 동시에. 그래서 지금 솔직히 성수동과 이런 데 분위기와 정확한 구분점은 잘 모르겠지만 홍대라는 곳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제가 느끼는 바는 홍대는 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홍대는 제가 살면서도 땅에 사는 게 느낌이 아니라 거대한 고래 등에 타고 있다는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나가면은 같은 가게들인데 계속 변화가 계속 있는 거예요. 마치 뷰가 고래 등을 타고 바다를 계속 항해하면서 계속 뷰가 바뀌는 것처럼 홍대인데 어제 갔고 오늘 나가도 또 뷰가 바뀌어 있고 계속 바뀌어 있는 그 다채로움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성수가 그런 분위기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대자본이 들어와서 계속 어떤 기업들이 바꾸는 거고 기업들이 계속 바꿔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홍대는 자생적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다른 곳과는 확실한 차별점을 두자면 그런 자주성. 저는 이게 가장 큰 홍대의 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건축가로서 약간 비교 분석을 좀 해보면은 힙하다고 하는 계보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홍대역, 이태원, 한남동, 성수동 이것들을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비율이 좀 높다. 그쵸. 홍대 앞은 워낙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놀아요. 이태원이 전통적으로 외국인이 제일 많았던 데잖아요. 네네. 옆에 미팔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많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약간 다른 멀티컬처럴한 느낌이 난다라는 게 그 원조가 이태원인 것 같고 2세대로 갔을 때가 뭐 원어민 강사나 군인이 아닌 외국인이 많이 오기 시작한 게 홍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왜 하필 홍대였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공항도 가깝고 그러니까 공항이 가까워서 이 사람들이 와서 게스트하우스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그러네요. 그리고 홍대 앞의 특징은 필지가 되게 작아요. 예. 작으니까 소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이거를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근데 익선동도 사실은 필지가 작아서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기가 되게 좋은 컨디션이거든요. 네네. 성수동은 그렇지 않죠. 성수동은 공장이니까 사이즈가 크잖아요. 여기는 약간 기업 단위들이 들어와서 바꾸는 데고 그런데 홍대와 익선동의 차이점은 또 뭐냐? 익선동은 2호선 지하철 라인이 안 가요. 그러니까 서울은 딱 지도를 보면은 대학들이 그러네요. 다 2호선 라인에 있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성수동이 잘 되는 이유가 2호선 라인에 접해 있어서거든요. 2호선에 접해 있어야지 대학생 젊은 인구가 유입이 잘 되거든요. 혈관이 통하는 곳이니까, 대동맥이 통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동쪽 끝쪽에 있는 2호선에 링크되어 있는 게 성수동이고 예. 서쪽 끝에가 홍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 공급이 되고 소규모 자본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홍대의 캐릭터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그 전부터도 작업실 문화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미대생들과 네네. 뭐 건축가 학생들이 저희 때 그게 진짜 붐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차고를 임대를 주면은 월 20만 원 정도 되면은 3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위에 있는 방들을 하나씩 작업실로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소호 같은 분위기가 나고 그게 나중에 락카페로 전이가 되고 작업실이 있다라는 거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젊은 친구들이 밤 시간에 계속 거기 있다라는 거고. 그러네요. 부모님 떠나서. 그렇죠. 맞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님 떠나서 젊은 애들끼리만 모여서 잠을 자면서 놀 수 있는 데니까 약간 건전한 밤 문화가 생기라는 거죠. 그게 약간 다른 캐릭터 홍대 앞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참 신기하게도 당연히 이제 미대가 있으니까 미술 아트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희한하게 음악적인 어떤 중심도 홍대가 자리를 잡은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음악 하던 사람이나 미술하는 사람이나 다 창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그 주파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주파수가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 룰 같은 거를 깨트리고 싶어 하고 창작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니까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러니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도 홍대는 미술의 메카처럼 느껴졌는데 90년대를 거치면서 음악, 인디 밴드 막 이런 사람들의 메카로 막 바뀌게 되면서 맞아요. 공연장도 많이 생기고 그 당시에 자리매김한 공연장들이 좀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촌 가는 길목 쪽에 있던 그 스팽글도 되게 유명한 락카페였고 극동방송 바로 옆에 이제 드럭이 지금은 옮겨갔지만 이제 거기에 그게 있었고 야 이름 자체가 퇴폐적이다. 드럭. 그렇죠. 드럭에 이제 노브레인이나 크라잉넛이나 다 거기 출신이죠. 산울림 소극장이 또 그렇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면서 저도 고등학교 때 드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드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막 미친 사람들이 뭐 막 흔들고 뭐 막 그리고 막 갔다 나오면은 다 젖어 있어요, 온몸이. 땀으로. 땀도 젖어 있고 물도 뿜고 물 뿌리고. 꼭 공연한 다음에 아니 입으로? 근데 막 맞으면서 막 성수를 좋아해. 받는 듯한 그렇죠. 그런 분위기. 은혜 받는. 그렇죠. 그냥 다 막 뭐 맥주 막 무슨 뭐 다 뿌려져 있어요. 그냥 대학교 시절에 진짜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놀고 막 하니까 그런 공연장들이 홍대의 가장 그 되게 중요한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 지금도 있는 뭐 롤링홀이라든가 막 이제 수많은 어떤 이제 공연장들이 또 막 생겼거든요. 무대가 있어야 음악가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음악가들이 되게 많이 군집을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인디씬이 사실 홍대에서 시작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런 공연장이 있어야지 한꺼번에 사람이 공연이 끝나고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술집으로 다 가서. 맞습니다. 이제 밤에 이코노미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야간 타임에. 그렇죠. 전시장만 있으면은 밤 문화가 발달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전시장은 낮 시간 동안에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홍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공연장이 있는 한 그쵸. 죽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당시에 경리단길도 생겼었고 막리단길, 무슨 리단길도 엄청 생겼잖아요. 막 생길 때도 막 요즘 여기가 핫해, 저기가 핫해 막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야, 잠깐 반짝이야. 갔다가 또 홍대 와. 나는 항상 그거에, 왜냐면 여기는 공연장이 있거든. 그렇죠. 이 콘텐츠가 있는 곳은 절대 맞아요. 망할 수가 없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홍대를 택하신 거예요? 메인 무대를? 홍대는 이제 동경의 스테이지. 그러니까 미대를 나오셨으니까. 아니요, 그 이전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힙합 정신이어서. 그때 이제 힙합이 아니라 그때 이제 락이 이제 락이 대세였고 네. 고등학교 때 한번 이제 홍대를 한번 와봤죠. 아는 누나 따라서 홍대 음악 감상실이라는 게 있다. 누나가 꼬신 거구나 거의. 그냥 고등학생회를. 예, 그렇죠. 이게 뭐 꼬셨다기보다는 소개를 해준 거죠. 홍대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그래서 음악 감상실이라는 데가 있다. 딱 갔는데 정말 이렇게 한 곳에 담배 향기가 이제 쫙 있고, 그 커피 향과 담배 냄새가 막 뒤섞여 있는 그 미묘한 그 향이 있어요. 그 담배 연기만큼 음악이 쫙 깔려 있는 그 어두침침한 데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막 가슴 뛰는 어떤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저희들이 가장 강렬한 그 홍대 이미지. 그런 다음에 이제 락카페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누나랑 사귀신 사이였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친한 누나죠. PC통신으로 만났던 네. 음악 감상실과 락카페 그 어떤 그런 문화 막 이런 것들이 며칠 동안 그냥 집에 갔는데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미술을 전공하셔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셨네요. 그렇죠. 음악도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막 락도 엄청 좋아하고 메탈도 막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방학만 되면 무조건 이제 홍대로 오는 거였죠. 그때부터 일단 홍대에 오면은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그렇죠. 왔다, 홍대에 왔다. 그냥 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쯤인가요? 한 95년? 4년 이때쯤이었죠. 네네네.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네. 조천엔 홍대를 갔어요. 이제 과가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인데 무조건 이제 홍대를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오면서 뭔가 난 여기에서 어떻게든 턴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다가 20대 이제 한 중반쯤에 회사를 하나 차렸거든요. 네. 이제 그 회사를 홍대에다가 차렸죠. 대단하시다. 20대 중반에 어떻게 그때 창업을. 이제,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벤처붐이 일어날 때 학교 선배들하고 같이 캐릭터 회사를 차렸죠. 싸이월드에다 납품한. 네. 그래서 싸이월드 시작과 동시에 저희 캐릭터 같이 미니미와 스키니 이제 같이 나왔거든요. 맞아. 그때 싸이월드 한참 열심히 할 때. 그렇죠. 2003, 4년. 이제 싸이월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였어요. 와. 그러니까 괜찮았죠, 되게. 근데 그거를 의도한 게 아니었던 거죠. 저희는 싸이월드가 싸이 팬클럽이야? 이랬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뭐 스킨을 막 그려주면 그걸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고. 돈도 아니고 도토리로 산다고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통장에 돈이 꽂히면 그리자 라고 했는데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거기서 돈을 버셨구나. 그때 당시에 벌었던 돈들은 지금의 김풍을 만드는데 큰 자양분이 된 거죠. 그때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아껴서 경선숲길 옆에 땅을 샀어야 되는 거죠. 그랬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그랬으면 지금 어디 건물주는 됐을지 모르지만 훨씬 멋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29이 됐었을 때쯤에는 웹툰을 그리면서 그 웹툰 캐릭터로 사업을 한 거였는데 웹툰이 나는 안 맞는구나. 왜 안 맞아요? 그 당시만 해도 웹툰 초창기여가지고 그냥 순간적인 기지와 재치를 발휘해서 만들어도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웹툰이라는 시장이 점점점 커지면서 진짜 작가들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의 재기발랄함에서 전혀 발전하지 않았던 거죠. 또 왜 저는 지난번에 가서 뭐 캐대언이나 뭐 킹 오브 킹스 이런 거 분석하시는 거 보면은 이분이 진짜 작가구나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기 김풍 시절에 김풍은 작가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네. 그게 이제 20대 때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극단을 들어가야겠다. 연극단에 이제 29, 왜냐면은 30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욕 먹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당시만 해도 30살 넘어가면 뭔가 존대받으면서 배우잖아요. 네네네.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게 뭐였었는데 연극이었어가지고 이제 연극 극단에 들어가면서 회사도 접고 웹툰도 접고 거의 한 1년 정도는 극단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극단 생활함과 동시에 이제 그 마치고 나서 이제 홍대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거라 이제 20대 마무리는 그렇게 끝이 났던 거죠, 사실은. 저는 작가님 얘기 들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게 장항준 감독하고의 인연도 되게 네. 직접 찾아가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극, 영화 이런 데 관심이 워낙 많으셨던 거예요? 이때는 2003년이죠. 네. 장항준 감독님이 불어라 봄바람이라는 영화를 했었고, 종신이 형의 2시 데이트. 네. 에서 이제 장항준의 어수선한 영화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근데 거기 너무 웃긴 거예요. 와, 이 사람 너무 재밌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너무 팬이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영화를 개봉하니까 아, 이거 인터뷰를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 사람 어떻게든 나는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났죠. 그 인터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저 웹툰도 그리고 엔키노라는 잡지, 이제 웹진이죠. 기자였는데 김풍입니다. 하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들리는 것 같아요. 꼭 연락 좀 주세요. 네. 연락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당연히 안 오겠죠. 생전 처음 보는 내가 팬이라고 그걸 굳이 연락해가지고서 만나자 되는 게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녀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 제 바로 앞에 장항준 감독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항준 감독님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예. 막 놀래는. 기억은 해요, 근데? 기억은? 하시죠. 근데 저 기억하시죠? 김풍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 그때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혹시 제 연락처 받자마자 버릴 것 같아. 또 명함을 또 드렸습니다. 꼭 연락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징그럽다. 그런 다음에 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시네마 서비스에 전화를 하자. 그때 당시 장준 감독님 시네마 서비스 소속이었거든요. 저 홍보팀 전화해서 저 엔키노의 김풍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도 당연히 무슨 기자가 무슨 인터뷰할 게 있겠거니 하고서는 전화번호를 넘겨준 거예요. 전화를 이제 걸었죠. 장준 감독님한테. 전화 건너편에 소스라치 놀라는 게 보였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 저 김풍입니다. 언제쯤 시간 되시나요? 와, 진짜 스토커인데. 장준 감독님이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 한번 만나고 떨쳐내야겠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충무로로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냐? 지금 당장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반차 내고. 진짜. 갔죠. 도가니탕을 먹으면서. 장준 감독님이 막 얘기하는데 막 내가 드디어 만났다. 내 로망이 드디어 실현됐다. 내 버킷리스트가 이 사람과 만나서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계속 웃었던 기억만 나요.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돼서 극단을 하나 마치고 이제 즐거웠죠. 되게 재밌는 생활을 하고 마쳤는데 이제 회사에는 제 자리가 없고 그리고 웹툰을 다시 해볼까? 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하고 약간 좀 멘탈이 이제 나간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산 거지? 막 친구들은 벌써 이제 막 나 대리 달았어 막 하고 막 하는데 나이가 30이 됐는데 하나도 읽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30은 진짜 어린 나이인데. 사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30이면은 이제 자리를 어른이 잡고 어른이어야 되는 걸로 사람들이 그렇죠. 싫어하지.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막 다 뭐가 돼 있는데 나만 이것저것 방황하고 뭐하고 쌓아놓은 게 없이 그냥 계속 뭐 찍먹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30이 넘은 거죠. 홍대에 가서 일단 털을 잡자. 그리고 딱 3달만 좀 진하게 놀고 그 다음에 일을 찾자. 뭐 자리를 잡자고 해서 뭐 열심히 일하겠다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간 우울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산 거지? 계속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홍대를 가서 살아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계속 찍먹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속 욕망대로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이 욕망이 한번 거기에 종점을 한번 도착하면은 뭐가 보이겠지. 그래서 홍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살게 되니까 막 즐겁고 재미있는 삶은 사실상 한 3, 4개월이면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가까운 곳에 놀 곳이 있고 가까운 곳에 이런 모든 것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집 바로 앞에 있는 맛집은 줄 서 있어도 잘 안 가게 되는 심리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맛집은 그렇게 가서라도 줄 서서라도 먹게 되는데 집 앞에 있는 맛집에 줄 서 있으면 줄 서 있네. 그냥 뭐 언제 또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서울 사람들이 남산타워 안 가는 거랑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오랫동안 홍대에서 살면서 좀 다시 제대로 각을 잡고 한번 웹툰을 해보자. 다시 웹툰을 시작하게 된 찌질의 역사라는 웹툰을. 그때부터가 찌질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김풍 작가님이라고 하는 분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데 홍대의 그 동네와 그 도시 분위기를 빼면은
지금의 작가님의 캐릭터는 안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비로소 진짜 그때부터가 맞아요. 그 도시와 융합을 하면서 본인의 문화가 이렇게 막 형성이 되고 퓨전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어디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집안 분위기도 되게 보수적인 집안이고 제가 미술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얘를 미술을 가르친다고. 그래도 어머니는 반대 안 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아예 대학 갈 생각은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괜히 미대생들이 의문의 일패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술 배워서는 뭐 밥 벌어 먹기 힘들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트랙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자체를 모르시고 그냥 순수만 생각하시니까 옛날 분들은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럼요. 요즘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미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하고 싶은 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이제 추구를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찌질의 역사는 본인 약간 자서전적인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그냥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캐릭터성은 이제 거기에 주인공들이 4명이 나오지만 저의 어떤 그 페르소나가 4명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뭐 에피소드들은 창작이 대부분이고 이제 하긴 아까 뭐 고등학교 때 락카페 가고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찌질했던 것 같진 않아.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저도 막 상상해서 찌질한 친구들은 어떻게 살까 막 상상해 가면서 그러면서 쓴 거예요. 네, 판타지 소설 쓰듯이 썼던 거죠, 사실은. 본인은 아니었다 절대. 찌질하지 않아. 솔직히 공감이 전혀 안 돼. 사람들이 왜 공감하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극공감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광흥창역. 네, 이제 왜냐면은 홍대 접근성이 용이하면서도 그런데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2009년 아마 그때쯤 제가 있을 때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때가 막 상수역이 막 생기고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 그 뒤쪽이 조금씩 나아지고 맞아요. 딱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흥창역이면 이제 와우산 뒤편이죠. 맞아요. 와우산 앞에는 홍대, 시끄럽고 이쪽 뒤에는 산이 완전히 딱 그 모든 걸 체험을 해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침 되면 막 새소리가 막 짹짹짹짹거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홍대 번화가고 여기다, 이곳이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10년 넘게 살게 된 거죠. 재밌었죠. 네, 그 당시. 그때 저는 작가님의 그 라이프가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로망이 이제 그거였죠. 집 비밀번호를 친구들한테 다 공개를 했어요. 자기 완전히 친구들의 아제트처럼 네, 아무나 너희들 와서 막 놀아라. 어느 날 일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만 한 6명 정도가 막 술 먹고 막 있는 거예요. 딱 근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 저한테. 그래서 집주인인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는 형이 소개해줘가지고 왔다는 거. 와, 완전히 뭐 연숙이네. 그래서 진짜 그냥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나? 그런 생각이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적도 있었고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좀 홍대의 삶은 충분히 즐겼다. 그러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그때 라이프를 보면은. 그때 왜 저희 방송 때 보여주셨던 사진 보면은 막 머리 이상하게 모이칸처럼 자르고 막. 그렇죠. 이제 그때는 뭐 그러고 뭘 하고 돌아다녀도 홍대에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렇게 모범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뿔테 안경 낀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완전히 막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탈색을 한 4번인가 하면은 머리가 거의 녹더라고요. 그렇지. 머리가 녹는구나라는 것도 경험해보고. 큰일 나요, 그거 잘못하면. 머리 바빠져요. 뭐 별짓을 다 해봤죠. 네. 뭐 진짜 홍대에 산 증인인데. 근데 글쎄요, 이게 제가 그런 대표성을 갖는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너무. 제 주변에는 아는 모든 사람 통틀어서 제일 홍대스러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홍대스럽다기보다 홍대 앞스러워. 그러니까 홍대 앞스러운 그런 그렇죠, 느낌. 홍대 앞. 홍대 앞스러운 그게 있어요. 홍대가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가 실질적으로 신촌이 슬슬 재미없어지면서 홍대가 재밌어졌거든요. 딱 그 시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힙한의 어떤 이 분위기가 성수동을 넘어가기 직전까지 살았으니까. 맞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홍대에 가장 재밌던 시절을 보낸 거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신촌에서 다녔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도 홍대 앞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저희는 화방이 없었어요. 건축가가 건축 재료를 사야 되는데. 신촌 앞에 없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대 앞에 있는 화방을 가든지 아니면 홍대 앞에 있는 화방, 누가 화방이나 호미 화방을 갔어야 되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작업실을 만들 때도 다 홍대 앞에 차고에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촌에서 보낸 시간보다 홍대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제가 나중에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제가 모교인 연대에 안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뭐 제일 가고 싶은 데가 홍대였어요. 앞으로 27년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앞에 너무 좋은 카페와 식당들도 많고 그 에너지가 되게 좋잖아요, 홍대 앞이. 그쵸. 그래서 그러셨군요. 내적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카페가 되게 예쁜 게 많았어요. 맞아요. 거기는 카페 분위기도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창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니까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등학교 때 당시에 그 홍대 분위기를 기억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막 그 옷가게 있고 그 네. 홍대 365번지 네네. 아직도 있는 그 옷가게들 잔뜩 있는 거리 그 있잖아요. 기찻길 거기에 있는 그 가건물들. 네. 거기 앞에가 흙바닥이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완전히 흙바닥이었고 차들이 막 중간중간에 이제 주차장처럼 막 되어 있고 거기에 버섯 칼국수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하나 있었어요. 제 페이보릿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단층짜리 무너지는 데는 버섯 칼국수. 맞아요. 밥 볶아주고. 너무 맛있죠. 저는 그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거기서 버섯 칼국수. 그러니까 홍대에 가면은 버섯 칼국수를 먹어야 되는 것이 그렇지. 당연한 그 마치 코스처럼. 그 조폭 떡볶이 이전에 제일 유명한 가게잖아요. 맞아요. 이사 가신 다음에 맛이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요. 저도 이사 간 다음에는 그때 그 약간 그 허름한 거기에 그 맛이. 그러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고. 그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하시더라고. 그 홍대에 진짜 맛집들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버섯 칼국수랑 어머니와 고등어인가? 이렇게 한정식. 뭐래요? 알아요. 안쪽 골목에 있는 거. 알아요. 고등어 이렇게 반. 맞아요. 구워서 그것도 주는데. 학교 선배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거기 나름 홍대 앞에 제일 고급집이었고 거기가 제가 좋아하는 데 중에 하나가 국시집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홍대 놀이터 바로 앞에 있는 가게인데 김치볶음밥하고 열무국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 안 가보셨구나. 거기는 제가 못 가봤어요. 그게 코로나 때 없어졌어요. 지금 아직 이 하나 남아 있는 게 닭곰탕집. 닭곰탕집 거기 골목에 있는 거예요. 거기 아직도 있나요? 그럼 가야겠다. 거기는 진짜. 거기 진짜 저도 꼭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정말 영혼의 음식이야 나한테는. 진짜. 비 오는 날은 칼국수, 닭칼국수. 비 안 올 때는 닭곰탕. 교수님께서 몇 년생이시죠? 69년생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딱 X세대. 네, 저는 그죠? X세대죠. X세대니까. 네. 맞네요. 몇 년생이시죠? 제 78년생이거든요. 9살 차이 나는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X세대 형들 누나들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쫓아다녀가지고 그래서 막 형들이 막 안 입던 옷들 막 물려주고 너 이거 입을래? 근데 봤더니 인터넷 쪽? 와 이거 형 고마워요 막 입고 막. 우리 때 잘 나가던 옷이다. 우리 때 오렌지족들이 입던 브랜드지 그게. 물려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동네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변해버렸고 그냥 이제 몇몇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런 뭐 가게라든가 뭐 클럽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라고 봐야죠. 거기가 이제 그쪽 사유린 소극장 쪽 라인으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이랬는데 항수역 쪽과 사유린 소극장 쪽을 이제 그때 완전 다르지. 그렇죠,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우리 뭐 이스트 사이드 가자, 뭐 오늘 웨스트 사이드 갈까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좀 있고, 아니면 이제 오히려 롤링홀 쪽 클럽가는 아직도 락카페나 이제 공연장들 그 주변은 아직도 이제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시대 때의 옛날과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옛날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옛날은 클럽가에서 막 클럽에 줄 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홍대 클럽과 강남 클럽이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MB2 이런 데 분위기가. 예, 맞아요. 저는 이제 MB1이 있고 MB2가 있고 뭐 옆에 이제 할렘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저도 대학원생들하고 홍대 클럽은 그래도 한 그래요? 40 몇 살 때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 회식한 다음에 저는 테크노를 좋아하거든요. 왜? EDM 같은 거. 네. 그거 트는 데는 제가 들어갔어요, 우리 대학원생들이랑. EDM 어디 가셨어요? 그 놀이터 옆에 있는. 명월관. 아니에요, 무슨 영어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수노래방 해가고 홍대 앞 놀이터 사이에 있는 데였거든요. 거기를 저희는 항상 많이 갔고,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흥에 겨워서 우리 MB2를 가자 하면은 거기서 항상 벤치를 먹고, 그렇죠. 입밴을 당했던. MB는 벤치를 당하죠. 아저씨 힙합 스타일도 아니시고. 그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 물관리가 확실한, 거기는 물 관리가 좀 확실한 편이라. 2번 벤치 먹고서는 마상을 하면서 다시는 안 갔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강남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럼요. 돈 쓸 것 같으면은 그냥 네, 뭐, 입장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그 하면 되잖아. 뭐 방을 그냥 예약시대 방에 집어넣어. 이게 있는데 여기는 방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는
잘 놀 것 같아. 잘 놀 것 같아. 일단 옷이. 네. 그런 느낌에서 오히려 베를린 같긴 하네요. 오히려 더 느낌이. 홍대 앞은 베를린 같아요. 예. 진짜.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게 나왔죠 또. 그 홍대 앞에 이스사이드와 웨스트사이드가 다른 이유가 네. 건축적으로 보면은요 오른쪽에는 미술학원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술학원이 쫙 있으면은 입시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미술학원을 오잖아요. 그럼 저녁 시간에 거기 앞에 버스를 쫙 써 있고 맞아요. 학생들이 앞치마 입고서 탁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0대들의 공간인 거야. 약간 대치동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앞엔 술집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홍대가 어느 순간 입시 미술 시험에 없어졌어. 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홍대는 네. 미술로 그걸로 승부를 가야 되는데. 승부를 가는 그 학교인데. 그래서 요즘 뭐 개념 미술 하는 때니까. 근데 좀 아쉽기는 해요. 옛날에 이 손으로 막 하던 그 열정적인 그런 맛이 좀 없어진 거가. 저도 입시 미술을 했는데 저는 석고소묘를 한 출신이죠. 네. 그 이후로 석고소묘가 또 사라졌거든요. 네. 석고소묘를 하면서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를 나중에 대학 와서도 막 그랬거든요. 이게 결국 쓸모가 없었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기본기가 이게 있어요. 기본기가 되게 그러니까 석고소묘만큼 기본기를 다지는 게 또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죠. 네. 아무튼 그게 학원가 때문에 그게 확실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가가 요즘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원가가 사라지니까 이쪽에 캐릭터가 좀 없어져서 그게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고. 사는 집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고르세요? 마곡에 오니까 마곡 홍보대사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싱글 때는 맨하탄에서 페라리 타고 막 다니다가 결혼해가지고 뉴저지로 이사 가서 잔디 깎으면서 인위적으로 막 하잖아요. 안 돼, 하나도 안 돼. 미친놈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